안녕하세요. 동탄 박사입니다. 올해 참 괜찮은 청약할 만한 아파트가 많은 것 같아요. 이미 매월 청약 정보를 공유드리고 있는데, 저도 1순위만 되면 청약 넣고 싶은 단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청약 당첨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청약 당첨만 기다려야 할까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도 많아 청약 가점이 70점이 넘으면 끝까지 기다리며 청약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상 대부분은 청약 떨어지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분양권 거래입니다. 분양권 거래의 장점은 초기 투자금이 비교적 적게 들고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재산세나 취득세가 없고 거래가 등기친 주택보다 잘 된다는 것이죠. 매매 회전율이 좋습니다. 또한 단기 투자가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그런데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분양권은 어떻게 거래하고 어떻게 해야 잘 거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양권 거래 절차부터 거래할 때 팁,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분양권 거래의 시작은 매수할 물건을 찾기입니다. 부동산을 방문하여 원하는 분양권에 대해 매수 의지를 밝혀야겠죠. 그러면 부동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 물건들을 보여주고 분양권 보유자의 매도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면 매도자 정보를 확인하게 되죠. 분양계약서 사진과 신분증 사진으로 1차 확인합니다. 통상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겁니다. 가계약금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불하는데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입금합니다. 매수자, 매도자 실제 계약서 작성 일자를 정하고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죠. 계약서 작성 시 분양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잔금 날짜를 정합니다. 이렇게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잔금일 날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만나면 되겠죠. 참고로 필요한 서류는 매도자의 경우 분양계약서 원본,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유상 옵션 계약서, 분양권 매매 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요. 매수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일반,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직장인이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연금수령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실거래가를 등록하고 실거래 필증을 받아옵니다. 잔금날에는 통상 중도금 대출한 은행에서 매수자, 매도자가 중도금 대출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설사에 준비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명의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양도가 되는 것이고 매도자는 양도세 신고를 하고 매수자는 분양계약서를 보유하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분양권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유의사항과 거래할 때 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물을 찾을 때입니다. 우선 네이버 부동산에 웬만하면 매물이 90% 이상 등록됩니다. 물론 현장에서 네이버 부동산에 안 올리는 매물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에 가시면 부동산 간에 물건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부동산에 가셔도 거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부동산 간에 서로 물건을 공유해서 공동 중개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서로 쉐어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씩 쪼개지는 거죠. 부동산 찾아갈 때 직접 광고한 부동산에 가시면 매도자가 직접 물건을 내놓은 부동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 조율부터 프리미엄 조율이 수월해집니다. 한 달이 건너서 거래하게 되면 협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매수자라면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 후보 물건을 선정하고 그 물건을 올린 부동산으로 직접 연락합니다. 전화로 일단 물건이 거래될 수 있는 물건인지 확인을 하세요. 왜냐하면 매도자가 변심하거나 안 팔거나 이미 계약된 물건도 네이버 부동산에 바로 삭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수수료를 얼마 받는지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수수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 하게 되면 조율이 잘 안 됩니다. 부동산은 지역별로 받는 관례적인 수수료를 다 받으려고 하거든요. 사실 수수료는 아껴봤자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몇 억짜리 집을 사는 데 있어서 큰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인중개사가 협상을 잘해서 매도자한테 내고를 잘하는 게 사실 더 큰 이득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여러 군데 부동산에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각각 연락한 부동산에서 매도자한테 물건 거래 가능한지 확인 전화를 하거든요. 여러 통의 전화를 받으면 매도자는 매수자가 맞나? 라고 생각하고 프리미엄을 올리거나 내고를 잘 안 해줍니다. 웬만하면 한 부동산에서 물건 유무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합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 살 것처럼 해야 부동산에서도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고 내고도 해줍니다. 그리고 무조건 내고는 하십시오. 기분 좋으라고 최소 1, 200 정도는 내고를 보통 해줍니다. 프리미엄에 따라 다르겠지만 프리미엄의 10% 정도는 내고를 진행해보세요. 내고를 해주면 바로 계약금 입금하겠다고 하면 매도자나 공인중개사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참고로 양도세 매수자 부담 조건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런 건 모두 다운 계약입니다. 양도세는 원칙상 매도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즉, 양도세만큼 다운 계약하는 거죠. 이런 점 유의해서 거래하십시오. 이제 최종적으로 프리미엄만 조율되었다면 가계약금으로 가급적 많은 돈을 보내십시오. 전 마음에 들면 1000에서 2000만 원까지도 보냅니다.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최소 500만 원은 보냅니다. 정말 마음에 들고 내고 잘해서 계약한 거라면 가계약금이라도 조금 입금하면 계약 파기하고 배액 배상해주고 물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계약금이라도 매수자가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을 날리는 것이고 매도자가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만큼 매수자한테 돈을 더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배액 배상이죠. 또한 자금 여력이 되시면 중도금 대출 실행 안 된 물건이 프리미엄이 낮습니다. 자금 여력이 되시고 나중에 입주할 생각이시라면 이런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고 나중에 중도금 이자도 아낄 수 있으니 좋죠. 가계약을 할 때도 꼭 하셔야 할 것이 공인중개사가 매도자에게 매도 확인을 받을 때 메시지로 언제 정식 계약을 하고 언제 잔금을 할지에 대해 명기하고 본 계약이 파기되면 배액 배상한다는 내용을 매도자에게 보내서 매도자가 승인을 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단순히 가계약금만 받고 계약 파기돼서 배액 배상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또한 정식 계약을 할 때 잔금을 최대한 늦게 하세요. 잔금을 늦게 한다는 것은 시간을 버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 적은 돈으로 물건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다시 되판다고 하시면 빠르게 잔금을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규제 지역에 건설 기간이 2년 8개월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민간 택지라 6개월만 지나면 전매 제한이 풀려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데 빠른 잔금을 치르고 명의를 가져와야 명의 확보 후 2년이 지나면 입주하는 시점 전에 다시 팔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보유 2년으로 양도세가 일반 과세로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잔금을 빨리 치르고 명의를 빨리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 공공택지의 경우 전매 제한이 3년인데 분양권 물건 고를 때 통상 4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나 대단지이면 공사기간이 3년이 넘어갑니다. 이런 단지는 입주 직전에 전매 제한이 풀리니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공공택지 투자로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공사기간이 3년 이내이면 등기 쳐야 하거든요. 취득세도 들고 세입자도 구하고 좀 머리 아파집니다. 단기 투자하실 분들에게는 청약을 넣을 때에도 이 점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이 긴 단지를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하고 서류 준비할 때는 매수자의 경우 도로명 주소로 정확하게 매도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계약하고 중간에 이사 갔다 하시면 변경된 주소로 다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매도자는 매도용 인감증명을 준비하는데 매도용 인감에는 매수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면 명의 변경 당일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해서 꽤 고생하게 됩니다. 통상 잔금날
은행 가서 대출 승계해야 하고 건설사 가서 명의 변경해야 하거든요. 그날 되게 바쁩니다. 참, 분양권 거래 시 필요한 금액은 아파트 분양가 10%,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계약금, 그리고 프리미엄,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 대출 승계할 때 인지세가 필요합니다. 일부 아파트는 아파트 분양가의 계약금이 20%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할 때 매수자 입장에서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매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매도자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팔고 싶을 때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그리고 매수 의향 전화를 받으면 본인이 매수자인 척하고 다른 부동산에 시세 꼭 확인하십시오. 부동산에 관심이 적거나 보통 멀리 사시는 분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 경우가 있는데 시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시세와 동등 수준이거나 비싸면 매매가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시세를 확인하고 터무니없게 저렴하게 팔지 말라는 겁니다.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으로 매도해야 거래도 빨리 잘 되고 좋겠죠? 또한 투자로 청약에 당첨된 분들은 꼭 중도금 대출 실행시키십시오. 중도금 대출 이자 아깝다고 열심히 모아서 중도금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물건은 나중에 매수자 입장에서 매입할 때 큰 돈이 필요하게 되어 매수자도 적고 프리미엄도 시세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꼭 중도금 대출 실행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8년 9.13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분양권도 대출과 청약 시에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또한 2019년 1216 부동산 규제 정책에서는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데 이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2주택자는 양도세에 플러스 10%를 더해야 되고 3주택자는 플러스 20%가 양도세 중과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세금이 셉니다. 2021년 양도분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십시오. 만약 2021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분양권을 추가로 소지하게 되면 3주택이 되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 절차와 팁들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동탄박사였습니다.